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강 역사학습의 목적에 대해서 학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선생님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처음 만났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만난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조금 전에 역사라는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선생님이 만난 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남을 역사라고 했습니다. 이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선생님이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과 선생님은 역사를 공부를 합니다. 역사를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 역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하나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사실로서의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객관적 의미의 역사.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주관적 의미의 역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로서의 역사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중요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객관적 과거 사실을 강조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실증주의적 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록으로서의 역사인데,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 주관적 의미의 역사는 똑같은 과거 사실인데, 이 과거 사실보다도 과거 사실에 대한 해석을 더 중시하는 태도를 우리가 기록으로서의 역사 혹은 주관적 의미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상대주의적 태도다, 이렇게 부르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은 이제 이 해석이 가미되는데, 이 해석을 누가 하느냐 하면 역사가가 결국은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로서의 역사, 실증주의적 태도는 객관적 과거 사실을 서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역사가가 해석을 한다는 것은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게 마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 사실은 똑같습니다. 오늘 과거 사실만 기록하면 실증주의, 사실로서의 역사, 객관적 의미의 역사,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과거 사실보다도 사실에 대한 해석을 더 중요시하면 이것을 우리는 실증주의, 상대주의 혹은 주관적 의미의 역사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가가 재구성한 사실이죠. 재구성한 사실. 요걸 여러분들이 구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할 때 맨 1단원에서 해서 우리는 항상 객관적 의미의 역사, 주관적 의미의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구분하는 것. 한마디로 역사 연구의 태도를 물어보면 실증주의, 상대주의를 구분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증주의, 사실로서의 역사는 과거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가의 해석이죠. 이것은 이제 역사가가 해석하는데 역사가에 따라서
이 해석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게 되죠. 바로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우리가 상대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1135년 고려 중기입니다. 묘청이라고 하는 성녀가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135년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거 사실을 있었던 그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증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묘청의 난을 일제강점기 때 민족주의 사학자인 신채호 선생은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에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다.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성공했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식민지의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자주적인 사건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라고 성격을 부여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신채호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고려 중기, 그러니까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워서 우리를 압박해오는 시기입니다. 자, 이런 절박한 시기에 국제 정세를 무시하고 종교적 광신에 빠져서 수많은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려고 했던 무모한 사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잘못되었고 신채호 선생은 맞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 이것을 우리가 상대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과거 사실 그대로 그럼 실증주의, 객관적 의미, 사실로서의 역사. 그 다음에 해석이 들어가면 역사가가 다시 과거 사실을 재구성을 하면 이것은 기록으로서의 역사, 자, 그 다음에 주관적 의미의 역사, 상대주의적 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사시대부터 한국사 학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2장이 한민족의 형성입니다. 한민족의 형성. 자, 우리 민족의 형성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 한반도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순 거주인에 불과합니다. 단순 거주인에 불과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친구도 와서 살 수 있고 친척도 와서 살 수 있죠. 같은 공간에서 거주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의 가족은 아닙니다. 이렇게 구석기 시대 한반도에는 인간이 거주했지만 이 사람들은 단순한 거주인입니다. 우리 민족이 형성된 것은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뿌리, 근간을 형성한다. 이들이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주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형성은 한마디로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이 된다. 이랬을 때에 우리 민족의 뿌리가 형성이 된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석기 시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의 무대가 어디냐 그러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일대까지가 우리 역사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 등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뿌리다. 그래서 시험에
우리 민족의 형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유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빗살 무늬 톡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형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유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빗살 무늬 톡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한반도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했다. 구석기인들은 단순 거주인에 불과하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단원에서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까지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시기를 구분할 때에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합니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합니다. 자, 이때 이제 선사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시대 이렇게 구분하는데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 역사시대가 뭐냐 하면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들의 생활을 기록으로 남긴 시대를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기록으로 남긴 시대.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문자가 사용된 이후를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록, 문자입니다. 문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의 사용을 기준으로 선사시대, 역사시대 구분한다. 그러면 선사시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사시대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기록이 없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사시대를 공부할 때는 이 선사시대인들이 살았던 장소, 유적, 그 다음에 선사시대인들이 사용했던 물건, 유물, 유적,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선사시대를 연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에도 선사시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선사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적과 유물이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하고 선사시대의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당시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 사실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우리 시험에서 선사시대는 매년 한 문제 꾸준하게 나오는 시대고 많은 경우에는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가 시작되어 가지고 1만여 년 전까지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 역사의 99%가 구석기 시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석기 시대가 무려 70만 년간이나 된다.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OT 강의 때 강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한국사를 공부할 때,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 구분이라 그랬죠. 바로 이제 구석기 시대입니다. 우리는 70만 년이라고 하는 이 구석기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합니다.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교재 구석기 시대의 도구와 생활에 보면 선생님이 구석기 시대를 시기 구분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전기 구석기 시대는 한 개의 큰 석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던 시대를 전기. 이 말은 큰 돌을 가지고 사냥도 하고 큰 돌을 가지고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던 시대. 그 다음에 중기는 이 큰 몸돌에서 격지 조각을 떼내서 잔손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석기가 하나의 서임새, 하나의 용도로 사용된 시대를 중기. 자, 후기에는 쐐기 같은 것을 대고 같은 모양의 석기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단계를 후기라고 한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석기 시대를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바로 이 석기를 다듬는 수법이다. 석기를 다듬는 수법. 그래서 큰 돌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면 전기, 큰 돌에서 조각을 떼내서 잔손질을 해서 하나의 석기가 하나의 서임새 용도로 사용되면 중기, 쐐기 같은 것을 대고 같은 모양의 석기를 대량으로 생산하면 후기. 이 부분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딱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선사시대는 유적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적지를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로 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데 뭐 많은 유적지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유적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뭐냐 하면 단양 금굴 유적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70만 년 전의 유적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단양 금굴 가장 오래되었다. 자, 그 다음에 연천 전곡리 유적지가 있습니다. 1978년도에 발견된 것인데 연천 전곡리 유적지. 이 연천 전곡리 유적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출토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천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출토되기 이전에는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주먹도끼가 출토된 적이 없습니다. 이 주먹도끼는 주로 이제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쉽게 말하면 서양 세계에서만 확인되는 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선사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 동양 세계에 대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선사 문화에 대한 서양인들의 우월 의식을 가져다 준 사람이 모비우스라고 하는 고고학자입니다. 이 모비우스의 학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모비우스라는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동양에서는 주먹도끼가 없고 전부 다 집게밖에 없더라. 근데 서양에는 주먹도끼도 나오더라. 그래서 서양이 동양보다 선사 문화도 우월했다 이런 주장이었죠. 그런데 78년도에 우리 연천 전곡리에서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출토됨으로써 선사 문화에 대한 서양인들의 동양에 대한 우월의식이 소멸되게 됩니다. 모비우스의 학설이 폐기 처분된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덕천 성리산 유적과 청원 두루봉 동굴은 사람의 뼈, 인골이 출토되었다고 하는 큰 의미가 있고 1964년 우리 남한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구석기 유적지가 공주 석장리 유적지인데 이 공주 석장리 유적지는 구석기 시대 전기, 중기, 후기 전 시기의 유물이 출토됨으로써 구석기 발달사 연구의 기본이 되는 유적지가 공주 석장리 유적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성 동간진 유적지가 1933년 우리 한반도에서 최초로 확인된 구석기 유적지다. 그래서 지금 다들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는데 특히 선생님이 언급한 부분을 잘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구석기인들은 어떻게 생활했느냐는 부분인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구석기인들은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무리 이동생활. 그래서 무리 군자를 써서 이동생활.
자,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사회, 군 이동 사회, 무리 군자입니다. 그래서 무리 이동 사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랬죠. 바로 나중에 신석기 시대는 우리 인간들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니까 이제 탄탄한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고 물고기 잡이도 해야 되겠죠. 이 뭘 가지고 하느냐? 바로 뗀석기를 가지고 하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리는 아직까지 지배 피지배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평등사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도구적 존재고 유희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 인간들은 이제 예술 활동을 하였다. 그래서 공주 석장리와 단양 수양계 유적에서는 이제 이런 원시 예술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구석기 사회는 간단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면서 뗀석기를 가지고 사냥으로 채집을 해서 먹고 살았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제 신석기 시대인데 우리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우리 인간들이 정착 생활을 합니다. 자,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이동에 용이하지 않은 계층, 어린아이와 노인네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정 정도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이래가지고 채집 사냥으로 가지고는 그 집단을 먹이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먹고 사는 방법을 알아낸 집단만 다음 단계로 가고, 새로운 먹고 사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한 집단은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죠. 이때 이제 우리 인간들이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알아낸 것이 바로 농경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석기에서는 이 농경이 시작되었다.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뗀석기를 가지고는 농사를 짓는데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판에다가 돌을 갈아서 도구로 사용하는 간석기 시대가 바로 신석기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제 씨앗을 받아서 파종기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 그릇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토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신석기 시대다. 자, 그래서 항상 신석기 시대는 농경 시작, 그리고 간석기 플러스 토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비살무늬 토기입니다. 물론 비살무늬 토기 이전에 이런 민무늬 토기, 뭐 덧무늬 토기, 눌러찢기문 토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비살무늬 토기가 가장 대표적인 토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갈아가지고 간석기, 이제 괭이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삽도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지었지만 사냥과 어로는 여전히 중요한 생계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이동 사회에서 우리 인간들이 정착 사회, 정착 생활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정착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집을 지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집을 지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 생활과 정착 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이동 생활과 정착 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동 생활은 중요한 시간들을 이동에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동에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이동에 들어가는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서 나의 시간이 되죠. 여러분들이 군무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군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경제생활, 우리 선사 용어로 이야기하면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는 불안전한
그런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군무원으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죠.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손을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수공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공업이 처음 시작되니까 앞에 원시라고 부릅니다. 원시라는 말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정착 생활에서 이제 수공업. 그래서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가지고 그물과 간단한 기본적인 어복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착이니까 좀 더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움집을 짓게 되죠. 그래서 바닥 모양이 둥근 혹은 모서리가 둥근 네모 이런 원추형 움집을 짓게 되는데 이 움집의 정중앙에 화덕까지 있었다. 난방장치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제 정착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머니가 같은 사람들 이제 시족을 단위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시족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족과 시족 간에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족 사회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 생산수단의 공동소유 모든 것이 이 시족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생산, 공동분배, 생산수단의 공동소유, 공산사회지요. 근데 처음 나타난 공산사회니까 원시공산사회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시는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죠. 그래서 모계사회입니다. 다른 시족과 먹을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폐쇄적 사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모계사회, 폐쇄적 사회, 원시공산사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밖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만큼은 다른 시족하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족외혼이라고 부릅니다. 족외혼. 그러면 이제 이 족외혼을 통해서 시족과 시족이 연결이 되죠. 시족과 시족이 연결이 되면 결국은 부족 사회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신석기 시대가 어떤 사회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부족 사회다. 그렇지만 이 부족 사회 안에서도 아직까지는 지배 피지배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던 평등 사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이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 자연의 섭리를 이해했다 그랬죠. 바로 이제 열매가 벌어지면서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그 씨앗이 땅 속에서 다시 자라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농경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우리 인간들은 자연의 위력 앞에 나약해지게 되고 무기력해지게 되죠. 바로 농사의 성패가 자연의 섭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자연신 숭배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종교생활을 시작한다. 시작은 앞에 선생님이 뭘 붙인다고 했습니까? 원시를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원시수공업, 원시신앙, 원시종교 이런 것들이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정 동식물을 자기 조상, 자기 부족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신앙을 토테미즘, 만물에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 정령신앙을 애니미즘, 그 다음에 인간과 신의 중재자, 샤먼을 신봉하는 샤머니즘, 그리고 인간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석기 시대에 나타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석기 시대에서는 이제 처음 시작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농경이 처음 시작되었죠. 그 다음에 수공업도 처음 시작되었죠. 신앙도 처음 시작되었죠. 토기도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작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장에 가면 청동기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 말인 기원전 2000년경에 중국의 료령과 러시아의 아무르강과 연해주 지역에서 들어온 덧띠 색인무늬 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덧띠 색인무늬, 자,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주시는데, 이전에 있는 빗살무늬 토기와 약 한 500년간 공존하다가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만주 지역은 기원전 BC 2000년경부터, 우리 한반도는 기원전 1500년 15세기경부터 청동기 시대가 나타납니다. 이 청동기와 함께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 청동기와 함께 청동기를 대표하는 유물이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요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신석기 시대 때 농경이 시작되었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 보면 노하우가 축적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신석기는 농경 시작, 청동기는 농경 발달. 다시 말해서 생산 경제가 그전보다 훨씬 더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동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청동은 구리에 아연 등을 합금해서 만드는 합금 기술입니다. 어려운 전문 기술이죠. 이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청동기 시대는 고인돌, 그 다음에 청동기를 만드는 전문 장인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이 발달하게 되면 수확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공동생산, 공동분배하고 나서도 잉여물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재분배가 필요가 없지요. 바로 이것이 재산의 사유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동기 시대에 농경이 발달하면서 잉여물이 발생하고, 이 잉여물이 재산의 사유제로 이어집니다. 재산의 사유제는 필연적으로 빈부의 차를 가져오게 되죠. 이런 경제적인 빈부의 차이를 계급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둡니다. 계급. 자, 계급이란 말은 결국은 경제력의 차이입니다. 경제력의 차이. 이때 이제 청동 무기를 가지고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이제 아직까지 미개한 부족들을 공격을 해서 정복을 하겠죠. 이때 정복민들이 피정복민들에 대해서 갖는 우월의식을 우리는 선민의식 혹은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농업의 발달과 청동기에 사용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를 특징 짓는 말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인돌, 계급과 선민사상. 그래서 항상 농경 시작 신석기, 농경 발달 청동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청동을 가지고는 무기나 몸을 장식하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생산도구, 농기구라는 말 자체가 없다.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이때도 농기구는 여전히 석기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대표적인 농기구 석기가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은 비파양 동금, 거친 무늬 거울 이렇죠. 그리고 이 시대가 되면서 토기도 아주 세련됩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달려있는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아주 단단한 민무늬 토기, 또
붉은 간토기 등입니다. 붉은 간토기.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민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가 사용되던 시대에 그러면 청동기 시대. 자, 그래서 미송이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이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익혀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선생님하고 청동기 시대까지의 사회 모습을 강의를 했는데 항상 농경 시작, 신석기, 농경 발달, 청동기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청동제 농기구라는 말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1강은 선생님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